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계논술 팀장을 맡고 있는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예. 아이고, 태풍이 참, 날씨가 참, 그렇죠. 저도 오늘다가 이제 바지 많이 젖고 그랬는데, 이게 날씨가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예, 힘들지만 또 할 건 해야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이제 원서 접수하는 방식,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자료입니다. 자연계 노출 설명서. 예, 이 자료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간에 앞쪽에 들어가 있는 학교별 입시 결과들입니다. 예, 학교별 입시 결과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저희 수시 1, 2차, 사실상 수시 1차 시간표입니다. 지금 정규반하고 수시 1차 시간표. 예, 요것도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학부모 및 학생의 참고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해야 되는 정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학부모님들 및 학생들이 참고하는 정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많은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워낙에 이 정도 자료는 다 뿌려져 있으니까요. 다들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자료죠. 그 다음에 내신 반영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학교는 뭐 8대2냐 7대3이냐 논술 100%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관련해서 사실은 수능 최저를 보는 이유는 실질 경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나와 있는 경쟁률은 뭐 30대 1이다, 40대 1이다. 그렇게 해도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을 얘기하는 실질 경쟁률, 이런 게 이제 보통 뚝 떨어지거든요.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0대 1, 어떤 경우는 8대 1, 뭐 적어도 뭐 한 15대 1,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만 맞추면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질 경쟁률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한가가 학과 모집 인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엄청 많이 신경 쓰는 건 아닌데 가끔 이야기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이 학과는 30명을 뽑는데 이 학과는 5명을 뽑는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쓰는 것이 좋으냐? 많이 뽑는 쪽으로 쓰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5명 뽑는데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30명 뽑는 데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거는 경쟁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5명을 뽑는데 500명이 지원하면, 근데 30명을 뽑는 학과는 40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5명, 물론 뭐 장난 아니죠. 엄청 뭐 힘든 건데, 그러면 인원수가 많은 쪽이 유리한가요?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30명을 뽑는데 3,000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5명을 뽑는데 6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학과가 적은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경쟁률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동일한 경쟁률이라면 어느 쪽이 유리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쟁률이 낮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학생들, 많은 어머님들 흔히 늘 얘기를 하시는 게 이 경쟁률이에요. 경쟁률인데, 경쟁률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경쟁률은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률 중요한 데이터 아니에요. 근데 다들 경쟁률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쟁률 자체가 전혀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경쟁률이 의미를 가지는 영역대는 아주 좁습니다. 생각보다. 항상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A 학교 A 학과,
B 학교, A 학과. 그러니까 학교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면 사실 비교 의미가 조금 별로 없어서 일단 둘 다 A 학과입니다. 같은 학과예요. 근데 학교가 달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다른 학교 중에서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니까 못하니까 높은 학교니까 낮은 학교니까 뭐 이런 거보다 먼저 같은 학생, 하나의 학생이 지원을 했다고 쳤을 때 어느 쪽이 합격 가능성이 더 높겠는가. 그냥 그 질문이에요. 성적이 높은 학생이든 낮은 학생이든. 그러면 경쟁률이 이쪽이 A 쪽이 낮으니까 그럼 A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작년 데이터입니다. 실제 학교가 어디냐면은 1번은 연대고요. 그러니까 A는 연대고요. B는 경희대입니다. 어디가 합격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되나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죠? 차이 많이 납니다. 당연히 경희대 써야죠. 합격 가능성만 놓고 보면. 연대 좀 그렇습니다.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경쟁률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쟁률 의미 없어요. 그러면 사실 약간 뭐랄까 반칙성의 느낌이 좀 있죠. 야, 그래도 어떻게 연대 경희대를 갖다 놓고 경쟁률을 이렇게 비교하냐.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약간 좀 반칙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아예 같은 학교를 잡았습니다. 한 개 학교. 그 학교 안에서 다른 학과. 그러면 한 학과는 C 학과는 24.7대 1이고 D 학과는 35대 1이에요. 그럼 학교 안에서 한 학교 안에서 학과를 선택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까요? C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해 보이죠. 예. C가 무슨 과냐면 기계과고요. D는 생명과학 특성학과예요. 이게 작년 경쟁률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학과는 그런데 뭐 물론 성향 따라서 뭐 생명과학 하고 싶으면 뭐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기계 좋아하면 당연히 저쪽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합격자 논술 점수입니다. 기계과 88.3이고요. 생명과학수 75.7입니다. 점수 자체가 10점 넘게 차이가 나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생명과학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점수는 독보적으로 무조건 원탑 합격자 점수입니다. 점수 가지고 봐야 돼요. 합격자 점수. 물론 최저점이 있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통은 평균을 가지고 학과 레벨을 판단합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은 학과, 점수가 낮으면 낮은 학과. 경쟁률이 얼마였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점수가 이거인데 합격 선언에 들어가 있으면 합격하는 거죠. 내 점수가 낮으면 합격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합격자 점수를 가지고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들이 학과별 합격자 평균 점수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발표를 잘 안 해줘요. 학교들이. 한 반반 정도, 대충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발표하는 데가 한 반 정도, 발표 안 하는 데가 한 반 정도. 그 정도 돼서. 그래서 발표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점수를 확인하는 게 맞고요. 발표 안 하면 할 수 없이 다른 정보들을 활용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최저 유무입니다. 최저가 있는 쪽, 그러니까 비슷한 레벨에서 한 학교는 최저가 있고 한 학교는 최저가 없어요. 그런데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저 없는 쪽은 아무래도 애들이 몰리니까 최저 있는 쪽으로 써가지고 경쟁률 좀 낮게 갖고 가는 게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최저가 있으면 경쟁률이 낮다인 거죠. 그래서 최저 있는 쪽으로 쓰겠다라는 거.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실질 경쟁률 때문에 그렇죠. 실질 경쟁률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최저를 맞추면 이제 유리해지니까. 세종대가 경쟁률이 작년에 거의 30대 1이었습니다. 30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이 8대 1까지 떨어져요. 그럼 뭐 3분의 1 토막도 아니고 더 낮죠. 거의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납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분명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걸 잘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의미는 있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냐면 그 다음 건대 경쟁률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데이터고요. 건대 경쟁률 34대 1. 수의대는 뺐습니다.
저희 데이터 보면은 의대, 약대, 수의대 뺀 데이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쟁률을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킵니다. 약대 경쟁률 막 한 400대 1짜리 하나 딱 들어와 버리면 평균 내버리면 뭐 엄청 왜곡이 심해요. 그래갖고 일단 의대, 약대 이런 쪽은 조금 제꼈습니다. 그건 빼고요. 그 건대는 수의대고요, 그게. 예, 그래서 빼고 나면은 34대 1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실경쟁률 23.5대 1, 23.6대 1입니다. 많이 안 떨어져요. 물론 실경쟁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정도면 사실은 뭐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가 좀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건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으니까 여기 써야 돼. 이게 사실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생각은 경희대하고 건대를 비교할 때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경희대 건대는 사실 이과에서는 거의 같은 라인이니까요. 같은 라인인데 양쪽 경쟁률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실경쟁률이 그러니까 최저 충족률, 실경쟁률 최저 충족, 최저를 맞춘 충족률이 건대 경우 한 65% 정도 됩니다.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이 데이터가 그거 곱해서 나온 거예요. 65% 정도가 맞춰가지고. 근데 경희대는 이게 거의 50%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 40%대 정도 돼요. 최저 충족률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건대 경희대를 최저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학교 레벨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경희대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출제 경향도 문제가 경희대가 조금 더 쉬운 편이고요. 이야기가 좀 꼬이는. 문제가 쉬우면 우리 애한테 유리해지나요? 그거는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수능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제가 쉬워가지고 우리 애가 이번에 등급이 잘 나왔다. 뭐 아니면 문제가 쉬워갖고 뭐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 문제가 쉬운 거하고 상대평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쉽든 어렵든 어차피 상대평가인데. 근데 실제로는 영향을 주죠. 참 희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실력을 잘 갖추고 있어서 남들과 차이를 많이 변별을 낼 수 있는 애들은 문제가 쉬워버리면 그 차이를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그죠? 어차피 문제 쉬운데 뭐 너도 풀고 나도 풀고 난 사실 얘보다 엄청 잘하는데 별로 티가 안 나요. 상대적으로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너나 뭐 어차피 차이 나는 거 없는데 뭐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그리고 실수는 누구나 하거든요. 계산 실수. 성적 1등급이라고 계산 실수 안 하는 거 아니죠.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3등급도 하고 1등급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쉬워지면 중위권에서 소위 이제 한 3등급 대 4등급 돼서 위로 약간 약진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아예 이제 1등급에서도 위에서는 조금 이제 실수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 하나 실수했는데 하나 실수하니까 갑자기 2등급이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뭐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논술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 그리고 논술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건대가 문제가 어려우니까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경희대 쪽이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유도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최저 충족률 자체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실력 자체가 건대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을 생각하실 때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는 경쟁률을 확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률이 30대 1이에요. 그러면 30번 시험 치면 한 번 붙을까요? 누군가한테는 3대 1이고요. 누군가한테는 3000대 1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경쟁률은 확률이 아닙니다. 학생의 지원하는 학생들의 분포, 실력 분포가 배경에 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예요. 연대화학과, 경희대화학과 시험 치는 학생들의 수준이 고려되지 않으면 그 수치, 경쟁률 수치는 의미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항상 그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같은 최저를 걸고 있었어요. 세종대도 작년까지 2개 5였습니다. 경희대, 건대 다 2개 5고요. 그래서 같은 최저를 걸고 있는데 경희대는 그 최저는 말 그대로 최저입니다. 이 최저도 못 맞추면 우리 학교 오려고 그러면 안 되지. 넌 너무 양심이 없구나. 이런 최저예요. 2개 5를 못 맞추면은 그 중에서 2개 5를 못 맞췄지만 제일 잘한 게 풀3 3333입니다. 2개 5를 못 맞추면서 제일 잘한 성적이요. 근데 3333을 가지고 건대 갈 수 있나요? 물론 뭐 아주 낮은 학과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아주 낮은 학과 찾아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최저를 못 맞추고 건대 가려 그러면 이게 양심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최저가 널널한 최저가 걸린 거고요. 세종대는 반대입니다. 야, 이 최저를 맞췄는데 굳이 세종대를 가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개 5를 맞췄는데 세종대를 꼭 써야 되나? 더 높이 갈 수 있지 않나? 실제로 더 높이도 가요. 그러니까 너무 빡센 최저인 거죠. 세종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 경쟁률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애들이 그래도 수능에서 이번에 좀 잘 봐갖고 최저 한번 어떻게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막 희망 회로를 막 돌려갖고 지원한 거거든요. 야, 나 세종대 붙기만 하면 정말 대박인데 이런 성적을 갖고 있던 친구가 어떻게든 나 2과목 최저 맞춰볼 거야 이러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결국 못 맞춘 거예요. 그래갖고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게 실경쟁률이 8대 1이 된 겁니다. 아이들의 구성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최저가 빡센 학교일수록 최저가 이렇게 빡센 학교일수록 이제 조금 제가 최저가 빡센 학교들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말 그대로 최저만 맞추면 기회의 땅이 생깁니다. 최저가 워낙 빡세니까요. 그래서 보통 세 과목을 요구하는 라인이 이제 서성한, 그러니까 한양대는 최저가 없으니까 성대, 서강대, 그리고 중앙대까지가 작년까지는 2대까지가 세 과목을 요구했습니다. 세계 합육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대는 올해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2개로 내려왔고요. 근데 그 라인 중에서는 제일 아래 학교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가 3개를 요구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를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그래도 무리한 거 아닌가? 조금 그래도 낮출만도 한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빡센 최저예요. 그래서 중대는 최저 맞추면 꽤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실경쟁률도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요. 중앙대는. 그리고 2개 5라인의 위에가 이제 원래는 경희대, 건대였는데 지금 2대가 내려와서 이제 2대가 2개 5라인에 이제 제일 위에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동국대, 숙대 이런 데까지 내려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세종대였습니다. 근데 세종대가 올해는 2개 6으로 내려갔어요. 좀 정신 차린 거죠.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학교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회의 땅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2개 5를 걸고 있을 때 여전히 어, 2개 5였을 때는 여전히 약간 기회의 땅인 좀 측면이 좀 있었는데, 조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대 그리고 홍대가요. 진짜 제가 봤을 때 홍대가 좀 미친 것 같아요. 홍대가 왜 3개를 걸죠? 지네가 뭐 성대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니 홍대 아무리 뭐 숫자는 좀 낮지만 2개, 3개, 6이 아니라 8이긴 한데 어떻게 왜 3개를 거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상태 안 좋은 것 같아요 학교가. 근데 어쨌든 3개를 걸고 있습니다. 3개를 걸고 있어서 무척이나 빡세요. 홍대 3개는. 예. 그래서 여기 별 3개짜리. 숙대도 사실은 조금 2개 5를 걸기에는 조금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동국대 정도 되면 그래 동국대는 뭐 2개 걸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별 1개를 준 이유는 뭐냐면은 동국대가 수학이나 과학을 포함해서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로는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붙은 만큼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뭐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동국대 너네 꼭 그랬어야만 했니? 네, 뭐 그런 정도 의미고요. 숭실대가 올해 이제 이쪽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숭실대가 작년에 2개 7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개 5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종대가 내려간 대신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숭실대 2개 5. 2개 5.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정말 최저가 빡세잖아요. 정말 최저가 빡셀 때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만 맞추면 물론 내가 최저를 맞췄다고 쳐. 최저가 빡세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하느냐 하면은 국어 영어로 최저를 맞춘 애들이 많이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과인데 원래는 문과 성향도 좀 있는데 이과 하니까 이제 이과를 가긴 했는데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영어가 수학과학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원래 성향은 뭐 문과였다가 하더라도 지금 뭐 언어 논술 칠 수는 없잖아요. 그 논술도 뭐 어차피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수학 계속 해왔는데. 수능 논술 치긴 쳐야겠는데. 수능 성적은 국어 영어가 잘 나오고. 그러면 이제 최저 빡센데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든. 왜냐면 최저 없는데 이런 데는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수학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저만 맞추면 한번 기회가 생기는 곳,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요. 사실 그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빡센 홍대라든가 작년에 세종대라든가 올해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를 가지고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수학이 어느 정도 되고 이과적인 실력이 좀 갖추고 있는데 최저를 어떻게든 어떻게 잘 해가지고 맞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 되는 거죠. 수학이 나쁘지 않으니까 최저만 맞추면. 예,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비슷하게, 그러니까 최저를 고민할 때는 일단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 최저 올려갖고 맞춰야지, 이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보통 2개 5를 9월 모평에서 맞춘 경우, 딱 2, 3으로 맞춘 경우, 실수능에서 2, 3을 다시 맞출 확률을 저희가 한 반반 정도 봅니다. 그리고 그게 3과목이 걸릴 경우에는 30%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9월에 맞췄다고 해서 실수능에서 맞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등급 정도 여유가 있게 맞췄다면 웬만하면 맞아질 것 같긴 해요. 9월에 2, 2개가 있으면 그래도 실수능이면 2, 3 정도는 맞겠거니 이렇게 하고 원서 씁니다. 그렇게라도 써야죠. 아니 뭐 한 개 여유가 있는데도 원서 못 쓰면 그 원서 어디다 써요. 응, 응. 그래서 그 정도는 쓰고요. 딱 맞는 경우에는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원서를 그런 딱 맞는 학교를 막 3개, 4개 쓴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 하나도 못 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최저가 맞아져 있다는 상황 가정하에서 이제 원서를 생각할 때 이제 고려를 하시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률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요게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데이터가 될 텐데, 우리가 막연하게 최저 있으면 경쟁률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실질 경쟁률이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원 경쟁률 그 자체도 이제 많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모든 학교를 다 정리한 건 아니고요. 이 왼쪽이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인데 대충 한 30대 근처에서 많이 분포를 보여줍니다.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 한 50대. 예, 뭐 정리된 이 자료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자료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 집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요렇게 정리는 안 해놨지만 학교별 데이터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오른쪽은 최저가 없는 쪽들입니다. 최저 없는 쪽이요. 경쟁률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물론 한양대 한양대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성적대에서 최저 없는 데가 한양대밖에 없습니다. 그 한양대는 좀 몰리는 효과가 어쩔 수 없어요. 어. 근데 나머지 학교들 보시면 경쟁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어떤 것도 고려돼야 되느냐 하면 학교의 수준도 고려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면 여기 막 13대 1, 막 19대 1 이렇게 10대 경쟁률, 10점대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들이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학교가 낮아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저가 없으니까 경쟁률이 막 너무 높아진다라는 것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입시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가 돼 있어요. 안정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반영 비율은 제가 고3에 입시 설명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이 질문을 하고 아직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 내신 의미 없습니다. 내신 3등급에서 6등급까지 가도 이거 점수 차이 얼마 안 나요. 이게 성균관 되니까 5등급까지를 끊긴 거예요. 밑에 학교 내려가면 이게 6등급까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 차이 없어요. 숭실대 그나마 전통적으로 내신 많이 보기로 유명한 데가 숭실대입니다. 그게 등급당 한 2점 차이 나는데 등급당 2점이면 사실 의미 없어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1등급에서 논술 안 쓰잖아요. 1, 2등급이 논술 쓰겠습니까? 교과 쓰지. 그쵸. 그럼 어차피 논술 쓰는 게 대부분 3등급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등급 말 5등급 정도까지가 보통 제일 많죠. 6등급도 물론 쓰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영역 때 2등급 정도라고 보면 점수 차이 별로 안 납니다. 다른 학교들은 뭐 0점대에서 저기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0점대에서 차이 나고 그래요. 내신 의미 없습니다. 반영은 하지만. 예.
요거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경희대가 이걸 발표를 해갖고 이게 뭐냐면은 학과별 내신 분포예요. 내신 등급이 쭉 있는데 동그라미는 합격한 애들이고요. X는 불합격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경희대가 이걸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경희대만. 그래갖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요 뒤쪽 꼬리들 6, 7등급 이렇게 뒤쪽 꼬리 엄청 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이 정도에서 못 붙는다 이게 논리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논술 잘 쳤다고 하는데 합격을 못했어요. 애는 분명 논술 잘했대요. 자기가 다 쓰고 나왔대.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자기 정말 시험 잘 쳤다고 다 쓰고 나왔다고 했는데 붙은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 다 쓰기는 썼는데요. 라고 시작하는 애들이 나요. 쓰기는 썼는데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애들이 붙어요. 와갖고 선생님 저 다 썼어요. 그래 안녕. 그래 내년에 또 볼 수도 있겠다. 이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쪽 얘기, 그러니까 내신도 그렇고 수능 가지고도 말씀을 드릴 루머들이 엄청 많이 도는데 논술 전형에서 얘는 수능이 안 좋으니까 안 뽑아줬다. 아니면 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안 뽑아줬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애가 떨어졌다. 근데 내 논술 잘 쳤다는데 왜 떨어졌지? 엄청 많잖아요. 엄청. 이거 내신 때문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앞쪽을 보세요. 내신 좋은 애들이 붙었어야죠, 그러면. 앞에도 많아요. 내신 좋은데 못 보는 애들 많습니다. 논술 못해서 그래요. 논술 전형은 논술로 가는 겁니다. 내신 반영 비율이 10%든 20%든 30%든 별 의미 없어요. 논술 전형은 논술로 간다.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어떤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꼭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로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당연히 대학 수준이죠. 첫 번째. 내가 여기 가야 되나? 여기는 좀 안 가고 싶은데. 당연히 뭐 1번이 대학 수준입니다. 뭐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느냐. 근데 수능 최저가 있느냐를 고려하실 때 포인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경쟁률이 낮아져서 좋을 거야. 이런 측면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애가 이 최저 맞출 수 있냐 없냐 그 고민만 하세요. 다른 입시 상황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면 내 발등을 내가 찍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머님들이 다 전문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어설픈 전문가예요. 어설픈 전문가가 제일 무섭습니다. 아예 모르면은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어설픈 전문가가 이상한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출제 유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논술은 학교마다 스타일들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적응력을 키워야 되느냐 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까 경희대 건대 말씀드렸죠. 경희대가 건대보다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내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건대 중에서는 건대보다는 경희대 쪽이 좀 낫다는 거예요. 이런 판단 기준, 그러니까 비슷한 학교라면 어느 쪽을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은 정말 비슷한 조건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실 데이터다. 너무 크게 보실 필요 없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출제 유형 요것도 표 저희 자료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학교의 출제 유형이라는 게 딱 고정돼 있어갖고 난 무조건 이렇게만 낼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논술형으로 논증형으로 내느냐 아니면 좀 더 계산형으로 내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난이도 분포로 이제 낮은 곳 높은 곳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는 학생마다 사실은 좀 다릅니다. 계산은 잘 하는데 논증 형태 증명만 나왔다면 쥐약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는가 하면 난이도에 영향을 받는 애들도 있어요. 쉬운 문제 잘 풀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갑자기 막 점수가 막 날아가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요건 학생 특성을 좀 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좀 짧다라고 한다면
증명형보다는 계산형이 조금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인하대가 있고요. 여기 서울과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대가 서울과기대보다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증명 형태도 나오고 훨씬 더 난이도도 높아요. 그러면은 인하대하고 서울과기대는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럼 요 중에서 선택을 하실 때는 인하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논술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면, 그러면 인하대보다는 과기대가 낫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도 있죠. 논술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내가 좀 해볼 만한데 싶다면 과기대보다는 인하대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대한 어떤 판단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학과, 사실은 오늘의 메인은 이 학과입니다. 학과. 학교보다도 학과인데 어떤 경우겠냐 하면 학교는 높이고 싶어요. 근데 센 학교로 학과를 찾으면은 못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낮은 학과를 찾고 싶어요. 이런 경우. 물론 성격 성향이 너무 안 맞으면은 못 하겠지만 내가 원래는 생물과 하려고 그랬는데 낮은 과가 야 토목이니까 너 토목 써. 이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생명 관련 쪽, 화학 관련 쪽이라면 아마 낮은 학과를 찾게 되면은 생활과학대라던가 아니면 환경 요런 쪽으로 보통 찾게 되고요. 물리 관련 어떤 성향을 갖고 있던 애들은 낮으면 토목 쓸 수 있어요. 토목 건축 요런 것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어느 정도는 성향을 맞춰서 이제 낮은 과를 찾게 될 텐데 그거 선택하실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논술 평균입니다. 사실은 컷도 중요한데 컷은 변수가 많아요. 누가 지원했느냐, 어떻게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좀 많고, 어쨌든 평균을 놓고 학과의 수준을 가늠하는 겁니다. 이 학과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 학교에서. 그 다음에 내신은 자 합격자의 평균, 논술 합격자의 평균과 최저가 사실은 가장 정확한 지표고 이것만 보면 정말 좋은데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발표를 잘 안 해요. 발표를 안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점수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판단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이겁니다. 학생의 실력이 반영되지 않은 정말 그냥 숫자만 반영된 경쟁률 따위를 보는 것보다 그래도 학생들의 실력이 반영된 뭐라도 조금이라도 실력이 반영된 데이터를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그게 내신이에요. 제가 아까 내신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여기서 내신을 보라는 거는 이 학교가 내신을 이만큼 반영하니까 내가 아니면 여기 합격한 애들은 내신이 이 정도 되는 애들이니까 내가 써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되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합격자의 평균이지 커트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커트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학과가 높은 학과냐 낮은 학과냐를 판단할 때 내신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신은 어쨌든 학생들의 실력이 좀 반영은 돼 있으니까요. 물론 특목 자사 이런 애들 들어오면 왜곡된 데이터 많습니다. 내신 평균이 3등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연대가 그래요. 연대가 내신 평균이 3등급 됩니다. 근데 연대 정도 되면 그거 일반고 3등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일반고 아닙니다. 거기는 과고 애들 다 포함돼 있어요. 과고 내신들. 근데 학교가 좀만 내려오면 경희대 정도까지 내려오면 경희대까지 안 와도 중대 밑으로만 내려오면 과고 애들 없습니다. 전국 자사 정도가 영향을 좀 줄 거고 광역 자사 정도만 되면 사실 뭐 크게 영향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내신이 일반고 내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과의 레벨을 판단할 때 사용하시라. 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것 때문에 합격 못 하겠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예, 이거는 언제나 비슷한 조건에서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에서는. 네. 그 다음에 모집 인원수인데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5명 뽑는데 50명 지원한 거하고 50명 지원하는데 500명 지원한 거하고 둘 다 10대 1입니다. 경쟁률은 똑같은 10대 1이에요. 그러면 50명 뽑는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유리하죠? 어차피 10대 1인데? 전혀 유리할 게 없습니다. 경쟁률도. 어차피 10명 중에 1명 뽑는 거 똑같아요. 그럼 5명 뽑은 거하고 50명 뽑은 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차이 없어야죠. 그 숫자에 그냥 이게 낚이시면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차이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인원수가 많다는 얘기는 내 실력이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어지면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뽑힌 애들 중에 원래는 성적이 엄청 높은 애인데 나는 이과가 너무 가고 싶어, 이 학교가. 나 이 교수님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난 낮춰서 여기 쓸래. 이런 애들. 변수죠, 변수. 그런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모집 인원이 적으면. 그럼 반대로 모집 인원이 많으면 그런 애들 몇 명 있어도 별 상관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고 나머지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수의 여지를 줄이려면 사이즈가 큰 학과를 하는 게 맞고요. 반대로 변수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되면 사이즈가 좀 적은 데를 지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새 아니라 늘 탁구를 치고 있는데요. 유남규 다 아시죠? 유남규를 이겨라 이벤트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유남규랑 경기를 하면 당연히 지겠죠. 당연히 질 텐데 저는 탁구를 잘 못 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벤트는 있어요. 그래갖고 1점 내기를 한번 한 게임을 쳐보자. 한 거하고 10점 내기짜리 한 게임 쳐보자. 한 거하고 100점 내기 한 게임 쳐보자. 하면 제가 유남규랑 100점 내기 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건 진짜 점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0이에요. 그냥 0인데 1점 내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트도 있고 엣지도 있는데 에? 그분이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유남규라도 네트 맞고 네트 위에서 똑 떨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죠? 1점 내기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물론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뽑는 인원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실력을 반영할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약간 하향으로 쓰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학과, 보통 큰 학과가 좋은 학과예요. 유명한 학과고. 그거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쓰면 되고 내가 어떻게든 위를 노려야 되는, 정말 도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작은 학과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전략도 있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학과 무궁할 때 학교를 상승시키는 전략. 일반적으로 높은 학과들 있지요. 컴공, 화공, 생명 이런 거 다들 높은 학과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전자기계 이런 소위 공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공대로, 사실 얘들 다 공대인데 보통 어머님들 공대 그러면 전자기계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낮은 학과가 있죠. 전 학과를 통틀어서 이제 토목, 건축, 환경, 식경, 생활과학 이런 데들이 보통은 대부분 낮은 학과들입니다. 이렇게 돼. 저는 환경 참 좋은 학과인데 왜 낮은지. 미래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학과는 상관없는데 난 무조건 학교만 높일래. 아무리 그래서 가장 낮은 학과 찾습니다. 입시 결과에서. 입시 결과는 대부분 참고를 하세요. 작년 결과는. 어머님이 직접 안 보셔도 어디 가서 물어보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아니면 학원 선생님한테. 그럼 그분들은 뭐 보고 얘기할 거예요? 작년 입시 결과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직접 안 보셔도 작년 입시 결과 정도는 누구나 다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를 봤더니 이과가 엄청 낮았어요. 아, 여기는 원래 인기가 없는 학과구나. 그래서 여기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스탑. 일단 그게 꼭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일단 다른 걸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단 스탑이냐면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2년치를 봐야 됩니다. 1년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1 때 재작년에 낮았는데 작년에 상대적으로 약간 올라온 학과, 여기를 찾아야 돼요. 원래는. 작년에 제일 낮은 데를 찾는 게 아닙니다. 재작년에 엄청 낮은 바닥이었는데 작년에 완전 바닥은 아니고 예를 들어 30개 학과다. 그러면 한 20등 정도까지 올라온 학과. 그걸 찾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작년 경희대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면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좀 잘랐습니다. 물론 자료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대 데이터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이 논술 점수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논술 점수니까 이걸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컴공이야. 컴공인데 나는 근데 컴공 하는 애들이 다른 과로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비슷한 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수학 관련으로 좀 이렇게 응용수학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컴공 하는 애들은 부득불 그냥 컴공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를 컴공을 찾아보면 전부 다 날라가요. 컴공 다 높거든요. 다 높아갖고 경희대를 봤더니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가 지금 원래 평균 전체 평균이 63점입니다. 전체 평균 63점인데 컴공은 71점이에요. 그래 역시 평균보다 높구나. 당연히 높지. 근데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이름만 봐서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컴퓨터 특별히 특별한 거 다른 거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인 것 같아요. 근데 점수가 62점입니다. 평균보다 낮아요. 와 여기구나. 경희대는 컴퓨터가 쉽구나. 다른 데는 컴퓨터가 너무 날라가지만 그래도 경희대 컴퓨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어려운가 보다. 이 원서를 딱 써요. 이런 경우들. 그다음에 난 낮은 학과 그냥 찾고 싶은데 무조건 낮은 학과. 스마트팜 좋다. 평균보다 40점대의 평균 점수가 나온다는 건 이게 너무 낮은 거예요. 50점대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 있구나 여기. 좀 있는데 그것도 58, 59 이렇게 돼 있고요. 40점대 자체가 없는데 스마트팜이 40점대예요. 그래. 경희대만 가려고 하면 여기 좋다. 여기 쓰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경, 전통적인 그냥, 시경이죠. 시경. 사회 기반 시스템. 이름 되게 있어 보이죠?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들이 전부 이름을 여따오로 바꿔놨어요. 무슨 기반 시스템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유행을 탔는지 다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기반이 다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63, 평균이네? 토목 많이 낮다 그랬는데? 왜 얘는 평균이지? 여긴 너무 높은데? 여긴 안 되겠다. 다른 학교 찾자. 이렇게. 환경 마찬가지죠, 환경. 환경 평균보다 많이 높아요. 67점입니다. 여기는 안 낮구나. 못 쓰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작년 겁니다. 2021 거. 재작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한번 볼까요? 평균이 77점이었는데 93점, 94점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날라가니 이게 정상입니다. 컴퓨터가 94점, 93점이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돼요. 평균이 78일 때. 2022 원서 쓸 때 뭐 보고 썼겠어요? 2021 거 보고 쓰지 않겠습니까? 컴퓨터 쓸 수 있었겠어요?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2021 거 보니까 못 쓴 거예요, 원서를. 잘한 애들이.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시경 볼까요? 시경 60점, 60점도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50점대 점수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시경 이래야 되고요.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고요.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시경 좋은 학과입니다. 근데 예. 근데 환경 64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62 이쪽이랑 비교하니까 그런데요. 이때는 평균이 78점일 때였어요. 2021 때는. 평균이 78점일 때 64점 레벨 이렇게 나오면 낮았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2022 때 이렇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될까요? 시경이 원래 바닥에 있었는데 작년에 튕겨 올라왔습니다. 평균까지 올라왔어요. 올해 어떻게 될까요? 애들 시경 쓰겠어요? 못 씁니다. 그래야 기회의 땅이죠. 그래서 경희대의 경우 올해는 시경 써야 됩니다. 중위권 학과지만 써야 돼요. 바닥에 있다가 중위권으로 올라왔잖아요. 써야 됩니다. 다시 내려가요. 얘네 원래대로 찾아갑니다. 토목 마찬가지고요. 환경 마찬가지예요. 원래대로 찾아갑니다. 컴퓨터 원래대로 찾아갑니다. 2021 때 있었던 게 원래 값이니까요. 한 해가 튀었잖아요. 원래대로 찾아갑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서 컴퓨터 하던 애들 컴퓨터 너무 쓰고 싶다 막 쓰고 싶으면 미치겠거든요. 당연히 미친 듯이 쓰겠죠. 점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작년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요거는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명확하지 않을 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추이는 조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학교를 이렇게 다 분석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2021 때도 바닥이었고 원래 낮았고 2022 때도 계속 낮았어. 그러면 뭐 그냥 낮게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그 와중에도 조금씩의 흐름은 탄다. 라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전 스마트팜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스마트팜 원래 88점이었습니다. 아주 최고급의 학과는 아니었어도 스마트팜이요. 농사 짓는 거라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스마트가 붙었잖아요. 팜은 인기가 없지만 스마트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팜과 스마트가 싸우면 스마트가 이긴다고 봅니다. 예. 이거 분명히 다시 올라옵니다. 예. 그다음에 식품 영양, 이제 환경, 토목 이쪽은 올해는 여전히 기회의 땅이 될 겁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예. 그렇게 이제 보는 법 말씀드린 거고요. 끝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사실은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파이널에서 이제 혹은 뭐 지금 아니야 조금 일찍 시작하긴 했어도 일찍이 많이 일찍이 아니라 뭐 한 2, 3주 전에 시작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 예, 뭐 빠르진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지금 안 하면 어떡할 건가요? 시험 봐야 되잖아요. 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서를 버릴 게 아니라면 어차피 원서 써야 될 거면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시 2차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안 합니다. 많은 경우에 수능 끝나고 그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필요합니다. 낫고요. 그리고 파이널들의 경우에는 정규반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파이널과 정규반이 박싱이 되면은 파이널 들어야죠. 그 학교에 적응력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있는데 프로 구단에 입단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농구를 잘하려면 슛만 맨날 한다고 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래서 슛도 해야 되고 작전도 해야 되고 체력도 키워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키워서 내가 거의 준 프로까지 와가지고 이제 프로 입단 시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구단은 슛 능력을 많이 보는 구단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구간에는 슛 연습만 계속 해야죠.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때는. 그 의미가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거치고 있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파이널은 필요해요. 그 학교의 경향성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수업을 꼭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파이널 수업들은 직접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설명하시겠지만 제가 진행하는 바는 수시 1차에 있는데 수시 1차 이거 제가 자료에 넣진 않았는데 논술 원서를 많이 쓰는 경우 6논술을 쓰는 경우 되게 많고요. 아니면 한 4장 이상 쓰는 경우에 가급적이면 수시 1차에 있는 학교를 좀 끼고 쓰는 게 좋습니다. 많은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원 수능 선생님들도 그렇고 야 1차에 있는 거 그거 하다 보면 부담스러워서 수능 망가져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일주일에 3시간 빼는 거 가지고 망가질 수능이면 도대체 실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일주일에 뭐 이틀 3일씩 뭐 한 달씩 논술하라는 것도 아니고 파이널 수업 3번 4번 하는 거 그거는 준비하자는 건데 그것 때문에 수능에 영향을 받을 거면 뭐 실력이 어떻다는 겁니까? 저는 그게 참 납득이 잘 안 되고요. 파이널은 해야죠. 수시 1차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많은 학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학교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 실력보다 낮게 지원하는 애들이 있고 적정으로 지원하는 애들이 있고 높이 지원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시 1차의 학교가 있으면 낮게 지원하려고 내려오는 애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걔대가 부담스러울 때 아니고요. 걔 쓰는 걔가 부담이라고요. 아, 붙으면 어떡하지? 짜증나죠. 붙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정말 하등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생각보다 수능 잘 나오면 어떡하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은데 그런 애들이 원서를 쓰기 힘듭니다. 어쨌든 실력을 갖고 있는 상위권 애들이 내려오는 애들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시 1차는 해볼 만합니다. 좀 유리해져요. 내가 준비 기간이 좀 짧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만 나 이외에 다른 상황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수시 1차는 가급적이면 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여학생들이라면은 이제 성신여대 거고요. 남학생들이라면 이제 아까 특히나 최저가 같이 걸려 있는 경우라면 홍익대 기회의 땅이죠. 나 국어 영어로 맞출 수 있는데 홍대 써야죠. 그리고 뭐 또 더 위에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시립대 뭐 이런 데 써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수시 1차는 가급적 끼고 가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늦은 거 아닙니다. 지금 출발해도 돼요. 어쨌든 준비는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 안 한 애들보다는 그래도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일단은 제 말씀은 요 정도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세환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수시 1차, 2차. 그러니까 시기별로 이 파이널 강좌를 까는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직전 대비 개념이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문제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그 수업에 중점을 두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시 1차에서 이제 저희가 깔고 있는 강좌들입니다. 수시 1차 이제 제일 빠른 게 연대 이제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실시하고요. 그 다음 주에 시립대, 홍익대 뭐 이런 애들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시간표 나눠드린 거에 구체적으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네, 거기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올려놓은 거고, 연대 같은 경우 뭐 잘 알려져 있듯이 과학 논술 포함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특징적이라면은 물화생 지중해 산탄 스택이고 2까지 들어간다는 거. 얘들이.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학교들에서 이제 아까 박경영 선생님 끝에 얘기하시던데 그 확통 혹은 기하가 포함이 되느냐. 네, 연대, 시립대, 홍대 여기는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 제외니까 이제 기하가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하가 빠지는 학교가 원래 작년에는 시립대도 기하가 안 들어갔었는데 예, 올해부터 바뀌었죠, 다시. 그래서 지금 그 중상위권 이상, 그러니까 건동 이상에 있는 학교들에서 기하가 빠지는 학교는 이제 건대가 유일하고요. 확통이 빠지는 학교는 중대가 유일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의 다 해야 돼요. 연대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얘네가 이제 그 시험 스타일 자체가 일단 시험 시간이 긴 것도 긴 건데 2시간 반이죠, 얘네가. 근데 문제 숫자가 많기보다는 한 문제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계산식을 세워도 그 식을 계산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끔 문제를 구성을 해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확률 문제를 내더라도 경우의 수가 많다던가 아니면 그 숫자에는 그 학생들 잘 못하는 카운팅하는 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뭐 n번째 뭐가 나오고 뭐가 몇 번째에 나오고 이런 식의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특히나 다른 학교에서 잘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런 쪽으로 좀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할 거는 이제 연대 문제 같은 경우 엉덩이 무거운 애들이 잘 푼다. 일단 짧은 시간에 그냥 집중해서 확 빨리 끝내기보다는 장기간, 그러니까 장시간 정도 좀 장기적인 시간 투자를 해야, 장기적인 문제풀이 계획을 세워야 아마 1시간 반에서 충분히 할 거다. 애들이 막 5분, 10분 보고서 문제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이러면은 연대는 거의 다 백지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수업에서도 보면은 제 작년 작년에 파이널 교재를 올해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문제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문제 수들을 굉장히 많이 구성했는데 사실상 하루 3시간 수업을 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그 문제를 다 풀어준다는 건 이제 쉽지 않죠. 근데 저희가 이제 파이널 강좌를 깔 때 이게 이제 일자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주일에 1회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수시 2차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난 다음이니까 매일매일 논술을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지금 수시 1차 같은 경우는 수능에 방해가 되면 곤란하죠. 얘들 같은 경우. 지금 아직도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대 시험이면 연대 앞에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깔아있던 걸 다 바꾼 겁니다. 전부 다 이거를 세로 구성으로. 그래서 출발 일자가 좀 빨라요. 내일부터. 그래서 개강 일자가 시험 일자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얘들이 전부 다 일주일에 한 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고 나서 이제 소화할 시간들이 필요해지는데 그런 시간들을 좀 충분히 확보해 주려고 시간표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거예요. 얘네들이. 논제 숫자도 많고 논제 그다음에 일단은 제가 수업을 할 때 대부분 제가 진행하는데 이게 저희 학원에서 수업 맡기는 이 학교들이 저한테 맡겼다는 얘기 자체가 얘네 학교들 문제들이 되게 피곤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대부분 그런 것만 맡겨요. 희한하게. 그래서 연대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뭐 애들이 막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연습할 그럴 거리도 없다 보니까 책에다 좀 많이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시립대도 비슷합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 이제 총 4세트. 그러니까 한 문제 얘네가 이제 그 총 4세트고 뭐 그러니까 문항수가 4개인데 얘네 같은 경우 이제 그 학교 수준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레벨이라 그러면 아래 위로 이제 경희대나 그 중대 요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시립대 정도가 되는데 정시 기준으로요. 근데 시립대 문제 같은 경우 뭐 경희대나 아니면은 경희대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고 중대에 비해서는 중대는 계산 쪽이 좀 복잡한 거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시립대 같은 경우 아이디어 접근도 좀 많이 독특해요. 그 대신에 다 풀 필요는 없는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면 합격자 평균이 대략 한 73점 정도. 낮은 학과는 한 60, 한 2, 3점에서도 걸려요. 그래서 낮은 학과 같은 경우 보통 한 2명 아니면 3명 모집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데 노리신다면 한번 써볼 만은 하겠는데 그거는 원서 접수할 때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문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얘도 연대랑 비슷합니다. 사실 연대 문제를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연대를 준비하는 방법하고 상당히 비슷해져요. 2시간 시험에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30분 간격으로 내 문제를 다 풀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한 40분씩 걸려서 쭉 풀어보겠다. 그러니까 한 문제는 좀 버려도 된다. 보통 한 문제 그 문제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일단 부분 점수 정도 얻고 나머지 문제에서는 최선을 다하자. 자기가 풀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작년에도 보면은 한 문제 못 풀었다는 학생도 합격했거든요.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시립대 이제 기출 문제들 보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진짜 희한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연습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일단은 전략적으로 그 문제를 풀고 합격하는 애가 없어요. 얘네들은 특히나 지금 시기에 이제 파이널, 그러니까 이게 가장 힘든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논술을 아예 안 해본 애들이거든요. 아예 손도 안 대본 애들. 얘네들 시립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은 애들 눈이 보이잖아요. 이마에 불합격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애들이 이 시립대 문제를 많이 어려워해요. 얘네들. 그래서 이게 수업할 때, 그러니까 그 첨삭지도 할 때도 보면은 애들이 이제 백지가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간을 주고 앞에서 좀 부분적으로 알려줍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게 애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애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구성에서. 그래서 가급적 애들 앉아 있을 때 애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알려줍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가라고. 접근법도 알려주고 뭐도 알려주고 문제 푸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좌 구성에서 시립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어요. 홍대 좀 독특한데 얘네가 이제 최저가 그 3합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학교가 이제 건대나 동대 얘네들하고 레벨이 비슷한데 건대나 홍대가 최저가 이제 2합으로 돼 있는데 얘네가 3합 8이죠. 그래서 3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소 좀 최저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정말 독특합니다. 어떤 식으로 독특하냐면 얘네들은 계산을 안 물어요. 그러니까 그 중대나 아니면은 시립대 같이 복잡한 계산이 출제가 전혀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뭐 애들 뭐 미적 처음 배울 때 미적 한 1레벨 혹은 뭐 간단하게 뭐 2레벨 정도.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정도의 계산으로 출제를 해요. 얘네들이. 근데 전부 다 백지예요. 근데 아이디어가 희한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 그 계산까지 오는 질문이 전혀 다른 식으로 묻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데서 가져와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함정도 많아요. 뭐 이를테면은 교차로가 있어요. 차가 지나가요. 근데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가 이제
바뀔 때마다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차가 몇 대 지나간냐를 구하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운데 문제는 이제 가만히 보면은 시간 타임을 딱 주는데 그 시간 타임 동안에 차가 그러니까 시간 타임이 걸려 있으니까 빨간불일 때는 못 지나가니까 그 사이에 차가 일부 지나가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그래갖고 중간에 쭉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카운팅을 계속하게 만들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얘네가. 보면은. 그러니까 미적 쪽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인데 보면은 애들이 잘 안 하는 계산을 많이 출제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계산 난이도는 최저인데 아이디어 접근상에서 되게 높은. 그러니까 뭐 수학이 뭐 2등급이다, 3등급이다 보다는 자기가 문제풀이에 있어서 좀 머리가 있다 없다. 어?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학생들 그 입시 지도할 때는 그 학생들 답안 스타일을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문제풀이에서 좀 뭐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제를 읽는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 읽는 법이 잘 안 돼 있는 애들한테 홍대 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얘네들. 그래서 네, 최저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좀 안 좋은 실력으로 홍대 쓰는 경우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 좀 거의 다 대부분 백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일단 읽는 훈련, 문제를 계산하는 훈련보다는 문제를 읽고 접근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스타일 자체가.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한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 주관식 그 노술 문제 그런 것들이 출제돼요. 뭐 되게 어렵다거나 뭐 되게 쉽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에서 지금 그 수업을 하게 돼서 그 학교들은 이제 여기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확인들 해주시고요. 아이고. 요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대 면접이 이제 11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수능 전에 있는 것들은 좀 빠른 것들은 이제 여기 지금 아마 11월 넘어가서 그때 가서 개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학업부 수능은 훨씬 더 나중이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아마 그 시간표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제 제시문이 내용은 수리과학인데 질문 포인트가 좀 뭐 언어 같아요. 약간 느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제시문, 과학 제시문 뭐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공통점을 찾아라든지 뭐 이런 식의 좀 독특한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학생들 연습할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어, 작년 같으면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화상으로 면접을 연습했었는데 올해는 글쎄 어떻게 할지 이제 그 경수 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뭐 방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료 면접 진행합니다. 얘네들은. 2차 대비 강좌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까는 수시 2차 파이널 대비 프로그램을 다 놓은 게 아니고요. 그 선행 출발하는 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다다음 날, 그러니까 수능이 목요일이고 금, 토에 시험을 시작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수능 직후에 바로 하루 뒤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서강대, 경희대, 건대, 그 다음에 과기대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대부분 학교들이 토일인 대비해서. 그래서 수능 직후에 파이널 강좌를 깔아놓으면 금요일 날 하루 배워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이런 강좌들. 가급적이면은 그 여기 있는 애들이 문제가 그렇게 독특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저희 지금 쭉 깔고 있는 강좌들, 일반 강좌들에서 연습을 하고 저희가 10월 말에 종강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강좌들이. 그래서 10월 말에 종강하면 수능에 집중했다가 하루 동안 거기 금요일 날 하루 깔릴 때 그때 이제 쓰는 연습해보고 문제 보는 연습해보고 감 다시 찾아서 다음에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게 수능을 잘 보는 방법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 리듬이 끊기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고요. 아니면은 막 9월, 막 심하면 10월 이렇게 늦게 해서나 그 논술을 시작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잠깐 하여튼 자기가 배운 회차 수가 굉장히 모자람을 많이 느껴요. 아예 안 해본 애들은 겁나는 것도 없는데 아예 모르니까.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보면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드는 게 논술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올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준비 없이 논술 보지 마라 그랬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 대부분 다 실패해요. 그냥 대부분이 아니라 100%라 보시면 돼요. 뭐 이전에
누가 뭐 수능의 연장선상에 논술이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네, 수능의 연장선이 있죠. 있긴 있는데 되게 다른 포인트에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무리 수학 1등급인 애도 와서 논술 써보면 예, 답안지에 손이 안 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들 좀 해둬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제 일찍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좌를 깔 때 이제 강좌를 깔 때 이제 시간들이 보면은 막 오전 아니면 저녁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잘 공부 안 할 것 같은 시간에 예, 이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제 이해가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출발한 학교들입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 약수령이라 그래갖고 여기 이제 수학이 안 좋은 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듣죠. 여기에 예, 굉장히 뭐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어, 뭐 짧은 주관식 서술형 문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독특한 건 이제 언어가 같이 들어가요. 얘네들이 예, 국어 문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절반은 언어 수업이고 절반은 수학 수업이고 그럴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언어하고 수학, 언어는 이제 주관식, 뭐 가로넣기라든지 아니면 뭐 문장쓰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문항들이고, 어,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수능 문제를 갖다가 주관식으로 바꾼 게 아니냐, 예, 뭐 요 정도의 느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풀어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이면은 애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크게 느껴지니까, 특히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면, 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서 강좌가 아마 이렇게 좀 많이 깔릴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두 개 반을 오픈할 거고요. 어, 요거는 그 제가 그러니까 저희 이제 나눠드린 시간표의 뒷페이지,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한 그 앞페이지에서 그 고대 면접하고 수시 2차 대비 밑으로 있는 강좌들은 전부 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강좌들이거든요. 네, 전부 다.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강좌들이 이제 이번 달, 한 9월 달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단원별, 그러니까 뭐 단원이면 뭐 미적, 그 다음에 뭐 정적분, 미분, 뭐 2차 국선 등등 해서 단원별 구성해서 교재가 다 종료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실전 문제 풀이 형식으로 바뀌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는 뭐 모의고사를 보겠다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풀세트를 두고, 왜냐하면 문제 내에서 확통도 나오고 기하도 나오고 미적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예, 걔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놓고 쭉 공부하는 훈련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통이 안 돼 있거나 기하가 안 돼 있거나 미적에서도 기본적인 부분이 되게 약한 애들, 특히 계산이 안 돼 있거나 하여튼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 때문에 이전에 했던 강좌를 갖다가 조금 더 쉽게, 예, 조금 더 편하게 해서 9월 달에 좀 늦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기초가 필요한 애들은 파이널과 병행되거나 아니면 기존반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논술 문제 해결에 이제 보면은 뭐 기본 개념 유형 정리 당연한 얘기고요. 이 부분이 문제인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수학적인 질문 방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단순한 내용인데 그게 왜 최대값이 이게 왜 최대값으로 해석이 되는 거냐 이런 느낌이에요. 예. 뭐 좌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은 애들이 이게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취 문제인데 자취를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있고 점이 있어서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이 점은 어떤 그림을 그리냐 그러면 애들 다 그림 그려요. 그 얘기가 아닌데. 예. 그 그래프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얘네가. 예. 그래프 이렇게 막 손으로 그리고 있어요. 답답하게. 그래서 논술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뭐 이전에 주관식에서 많이 썼던 질문 방식들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 공부를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그걸 몰라갖고 계산이 안 돼서 대부분 백지가 돼요. 아까 홍대가 딱 그래요. 예. 홍대 문제가 딱 그런 식이고 애들 뭐 시립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연대 정말 많이 그래요. 연대 문제 화려하거든요. 보면은 막 온갖 기호를 다 써서 쓰는데 예? 온갖 기호를 다 써갖고 문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해석이 안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고 예. 이 부분을 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되면 계산이 안 돼도 문제가 이게 뭘 묻는 거구나 알면은 적어도 시간 내에 시도해 볼 수 있고 연습하다 보면 당연히 되거든요. 그거는 이게 높은 수준의 최근에 논술이 그렇게 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막 학교 수준에 비해서 뭐 되게 우악스럽게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확통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요. 예. 이전에 확통이 만약에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으면 아마 확통 공부하는 애들 없었을 겁니다. 예. 이게 애들이 준비 안 한다는 걸 학교 측에서 알기 때문에 연대조차도 기본 문제만 출제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 확통 말 그대로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 그냥 기대값이 뭐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예. 그걸 모르는 애들이 많아서 백지가 나가거든요. 이 백지를 막자는 거예요. 이게. 예, 애들이 그냥 답안지 보고 그냥 하염없이 한숨만 쉬고 있어요. 예.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학교에 떨어진 이유가 문제를 못 풀어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학교들이 합격자 평균이 80점 초반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한 문제 못 풀어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감점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재수생 하나가 저한테 와갖고 자기는 작년에 한양대 문제 전부 다 풀었는데 그리고 답도 보니까 답도 다 맞았던데 자기 왜 대기번호도 안 나오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다 맞았어 100점이면 어떻게 떨어져요? 평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80점대인데 이게 너무 심한 거죠. 답안에 보면 첨삭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특히나 늦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논술 많이 안 해본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심해요. 얘네들이. 근데 잡아줄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들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도 말 그대로 자기가 점수를 더 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내가 더 풀어야 더 실력이 오를까 이 부분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미 다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반에서 예를 들어 애들 다 쓰면 나가라 그러면 기존에 한 몇 달 이상 듣던 애들은 한 40분, 50분 정도 되면은 그냥 일어나요. 근데 최근에 시작한 한 2주, 3주밖에 안 된 애들은 제가 수업 끝나고도 한 30분 정도는 강실에 있거든요. 계속 애들 첨삭 시도하면서. 근데 그때까지 못 일어나요. 안 되니까. 접근이 안 돼요. 그런 애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도 걔네들이 수학이 뭐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애들인데 뭐 이런 애들 논술 미경험자 그다음에 파이널 강좌 들어갔더니 나는 할 게 없더라 이런 애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그래도 자기가 봤을 때 좀 가급적이면 좀 쉬운 거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질문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반을 좀 오픈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쓱 보시면 되겠어요. 원서 접수할 때 아까 제가 원서 접수 설명 다 들으셨을 텐데 출반형 비율 낮고요. 내신 거의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없거나 낮은 학교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상위권 얘기인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이 극상위권 그러니까 의대나 서울대를 정시로 가능한 애들은 대부분 논술 안 써요. 일반적으로 연대는 수시 1차기 때문에 안 쓰고 그다음에 의예 같은 경우 쓸 필요가 없는 게 얘네들이 의예 같은 경우 보면은 모집 인원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000몇 명 뽑는데 그래서 3,000명 뽑는데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술을 선택하는데 메리트가 그렇게 적어요. 잘하는 애들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수능을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뭐 차상위권 애들한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준비 과정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일부 대학 제외 이제 미적기와 확통 모두 출제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되게 뭐 높은 수준. 기하는 확통보다는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도 얘네들은. 그 다음에 기하 선택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기하를 보겠다라는 학교들은 적어도 계산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확통은 기초 수준으로 출제될 거고요. 요거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 제가 애들이 너무 부족해갖고 제가 수업할 때 찍었던 걸 애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전부 다. 한번 보라고. 자기가 모를 때마다 보라고. 그래서 각자 보통 동영상으로 오픈해놓고 애들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시 한번 보라고 다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논술 대부분 없고요. 지금 남아있는 학교가 연대하고 중대뿐이죠. 연대 중대에선 전부 다 2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2과목까지 다 필요한 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고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킬러 유형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 형식이 있고 얘네들은 그래서 반복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기초반을 갖다가 좀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작년까지 없었다가 특히 올해 이 코로나 되면서 애들의 수업 실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수학도 강사들은 그렇게 쉬웠다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근데 실제로 1등급 보니까 84점인가? 옛날에 다 92점이었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들이 낮아 있는 상태라 이게 논술 문제 웬만큼 쉬워도 애들이 중간중간 많이 막히는 게 이제 현실이라 좀 이렇게 정말 빡세게 굴리거든요. 예. 진짜 애들이 예. 뭐 그까지만. 그래서 좀 많이 좀 연습을 시키는 편입니다. 저희 교재가 좀 두꺼워요. 그래갖고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서 저처럼 문제를 많이 보여주는 애들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일단 자연계 논술 저희 이제 오픈되는 강좌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거기 뒷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그건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게 이전부터 쭉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강좌들. 그래서 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그 대부분 수업이 한 10월 초쯤, 9월 초쯤에서 이제 그 단원별 강좌들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는 대부분 그 실전 체제로 넘어간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거나 예,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 일단은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좀 말의 신빙성을 높이려면은요, 저희 합격률을 먼저 좀 안내해 드리고 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작년 수강생이 파이널까지 포함해서 894명이었는데요. 저희 조교가 이제 목숨 걸고 통화를 했죠. 893명. 한 명 빼고 다 통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09건이 이제 논술로 합격을 했는데요. 사실 요거는 진짜 경이로운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사실 이제 파이널 수강 인원까지 다 합했기 때문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이 지금 합격을 한 상황인데 사실 이 파이널만 들은 친구들은요 좀 합격이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규반 수강한 친구들이 거의 다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파이널만 수강하는 친구들이 왜 합격이 어렵냐면은요, 일단 기하랑 확통에 대한 공부가 너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하랑 확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것도 오늘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논술 문제를 아무래도 많이 좀 풀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좀 답안지 작성도 많이 안 해봤고 감을 잘 못 찾고 있단 말이죠. 자, 일단은요,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파트는 저희 이제 논술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거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요거는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실제로 어떤 애들이 이렇게 갔는지 좀 성적인데요. 지금 내신 등급 보시면 애들 내신 등급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내신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제가 요새요 또 그 지난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계속 상담이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바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상담을 할 때 제가 그거를 다 드리거든요. 어느 학교는 어디까지 내신이 지원할 수 있는지까지도 다 드리는데 아직도 내신이 이런데 지원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정확하게 얘기해서요. 4등급까지 지원해도 되는 학교는 전부 다예요. 4등급까지는 전부 다 지원하셔도 됩니다. 거의 점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5등급인데 지원을 조금 꺼리셔야 되는 학교는 이화여대랑 숭실대예요. 그래서 이화여대, 숭실대는 이제 5등급이 좀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랑 따로 상담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이 논술 실력이 그런 거를 충분히 커버할 만큼 되면은 이제 지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커버가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지원 못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6등급인 학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대랑 숭실대까지는 5등급은 좀 지원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은 5등급까지도 다 지원 가능한,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내신이 좋기 때문에 좀 유리한 편이 있지 않냐 하시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논술에서 내신이요 불리해도 낮아도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높아도 유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뭐 여기는 프로필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런 것들 이제 학생들이 뭐 적중 예시에서 이런 뭐 진짜 그게 나오네요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논술 문제가요, 어머니, 사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좀 안 그래도 좀 많은 문제를 본 친구들이 100% 창의 문제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본 친구들이 더 합격률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들은 친구들이 더 이 정규반 친구들이 합격률이 좋은 상황이고요. 자, 일단 필수 주제 9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실은요 이거 말고도 나오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수 주제만큼은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되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교과서 증명과 교과서 증명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저희 아마 PPT로 다 잘
나달과 출력되어서 나갔을 거예요. 네, 그거 봐주시면 되세요. 이 교과서 증명과 교과서 증명의 응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제가 이제 그 따로 책을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 수 상하에서부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뭐 확통, 기하, 미적,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리논술에 자주 나오는 증명까지 제가 이제 전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딱 16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66개 나와요, 정확히. 그래서 166개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요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증명을 해보고 가셔야 되는 거세요. 왜냐하면은요. 이 교과서 증명은 그대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 증명을 응용해서 나올 때도 있고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증명은 정말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물어봐도 애들이 사실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예제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럼 PPT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제를 좀 한 개씩만 준비를 해봤어요. 자,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많아요. 뭐 정수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일단은요. 교과서 내용의 증명 먼저 좀 보실게요. 이게 이제 사실 서강대학교 문제입니다. 서강대학교 문제인데요. 이 급수,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에 리미트 AN이 0이라는 사실은요. 모든 고등학생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얘를 증명하라요. 그러면은요. 요거를 이제 한번 교과서 내용을 증명을 해본 친구들은 이거 그냥 정말 한 2분 만에 풉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을 꾸준히 수강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지금 3번째 돌렸어요. 교과서 내용 증명하는 것만. 그리고 애들이 실제로 합격 수기에서도 그 교과서 내용 증명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숙제를 따로 내줄 테니까 본인이 이제 그 질문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 보고 제가 유튜브에도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유튜브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저한테 쉬는 시간에 혹은 수업 전에 따로 들고 와서 질문을 해주는 그런 좀 적극성을 발휘를 해줘야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증명이요. 응용될 때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사실 서강대학교 문제인데요. 요거랑 이제 사실 이제 학생들이 요거를 조금 더 잘 받아들여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요게 요런 모양과 요런 비슷한 식이 나오는 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선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선 정리 증명을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선 정리 증명을 할 줄 알면은요.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온 수학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식과 형태가 유사하고 그림의 형태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랑 똑같이 숫자만 바꾸어서 대입하면은 증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증명이 훨씬 더 쉬워지기도 하고 요런 증명하는 문제는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정의예요.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정의. 이거는요. 단순하게 너 미분할 수 있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 정말 미분이라는 거를 네가 제대로 알고 푸는 애니? 이거를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슨 뭐 다항함수 x의 n승 같은 거를 미분해서 nx의 n-1승이 되는 거를 알고 있다? 그런 단순한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합성함수의 미분이 왜 그런 식으로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말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진짜로 얘가 미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애인지 모르는 애인지. 그래서요. 사실 이제 이런 미분을 공식만 외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이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거의 손을 못 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대로 배운 친구를 뽑겠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손을 못 댑니다. 그래도 논술에서 계속해서 미분의 정의, 그리고 도함수의 정의, 미분 계수의 정의 이런 걸 자꾸 정의로 풀어본 친구들.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진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떤 교수님들이 정말 얘가 진짜로 고등교육 과정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식만 외워서 그냥 내신이나 수능 문제만 푸는 친구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게 바로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분적분과 치환적분. 이거는요, 지금 저희 정규반 애들도 너무 못해서 제가 따로 애들한테 숙제도 내줬어요. 이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이요, 사실 수능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 안 다뤄주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 삼각함수의 치환적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교과 과정에서도 빠지기도 했지만 수능에 이제까지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요, 어쨌든 수리 논술에서는요,
너무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학교가 매년 다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적분과 치환적분 계산이 너무 안 돼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정규반 친구들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로 이 부분적분과 치환적분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애들한테는 지금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따로 내준 숙제가요. 수학의 정석, 실력 정석도 필요 없어요. 기본 정석. 기본 정석이 잘 풀리는 친구는 실력 정석 푸시면 되는데요. 수학의 정석, 기본 적분에, 기본에 미적분 파트에 보시면은요. 뒤쪽에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이라는 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한 2번이라도 좀 풀어보고 가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이요. 너무 계산조차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수리논술 특징이요. 옛날보다 많이 쉬워졌다고 하죠. 근데 그 쉬워졌다는 의미가 사실 뭐냐면은요. 애들은 사실 체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쉬워졌다는 의미가요. 옛날에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법조차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도대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수리논술은요. 정확히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는 알겠어요. 다만 내가 계산이 안 돼서 그거를 풀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문제 자체는 이해가 되는 문제를 줘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숫자를 풀어보는 거랑 문자로 풀어보는 거랑은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 많이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계산이 어려운 수리논술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분이랑 치환적분에서도요, 애들 계산 진짜 안 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풀어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적분이랑 치환적분 문제 요새 좀 많이 내는 대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한양대학교입니다. 물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내는데요. 유난히 한양대학교에서는 거의 매년 매 시간마다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애들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열의 점화식과 일반화. 미적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원이 수열입니다. 근데 애들이 수열을 잘 못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정규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술에 자주 나오는 이 수열의 점화식을 일반항으로 고치는 문제, 뭐 11가지 유형 이런 거를 따로 정리해서 주기도 했는데, 요런 점화식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해내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교과서 내용을 줘도 애들이 잘 못해요. 그 정도로 애들이 지금 복습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 외의 것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교과서 내용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줘도 지금 못 푸는 상황이어서요. 요 점화식을 일반항으로 바꾸는 문제, 요런 문제를 좀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되시고요. 그리고 극한의 수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수능에서는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를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1, 2, 3, 4, 5번 중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수리 논술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일단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 그것부터 일단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애인지 발산하는 애인지를 알고 풀어야지 대부분의 이제 수리논술을 배우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이런 극한의 수렴성 같은 거 구할 때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버리거든요. 가정하는 순간 그 문제는 그냥 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진짜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할지라도 가정하고 문제를 시작하는 순간 빵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그럼 나는 어차피 답도 맞았고 푸는 과정도 맞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문제가 빵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교육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이제 그나마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이 수학적 귀납법이 애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쉽게 생각하냐면은 수학적 귀납법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모의고사에서 빵꾸 뚫어놓는 문제로 많이 풀어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수준은요. 정말 쉬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빵꾸 뚫어놓는 문제 수준이 너무너무 쉬워요. 수학적 귀납법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 얘네들이 풀어야 되는 논술에서의 수학적 귀납법은 이것도 이제 한 80% 학교가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의 손을 못 댑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고 또 답안지를 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수학적 귀납법의 큰 틀은 이제 아이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요. 제가 이제 사실 애들한테는 정말 많이 했어요. 요런 거 이제 단원 같이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오늘 댁내에 가셔서 좀 정리를 잘 해서 자녀분들한테 좀 전해주셔야지 되는데
이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에는요, 틀이 정해졌죠. 1일 때 확인하고, K일 때 가정해서 K 플러스 1일 때를 확인해주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가 어렵냐면요, K 플러스 1일 때 그 식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해주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에 형식에 맞게라도 쓰고, 그리고 이제 중간 가정은 잘 모르니까 내버려 두지만, 수학적 기납법으로는 내가 최소한 어떤 식을 증명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써주고 나오면은 점수가 실제로 깎이는 거는 K 플러스 1일 때 증명하지 못한 부분에서만 점수가 깎여요.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요. 얘네들이 이제 수능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수능은 중간까지 풀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중간까지 풀어도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이거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포기를 해버리고 아예 답안지를 안 써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다 수리논술에서 합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되냐면 이 수리논술이라는 전형이요. 천재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애를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밟은 애면은 게다가 과별로 뽑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수학 수준과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수학 수준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별로 뽑기 때문에 가끔 어머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아니, 과학고 애들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우리 애가 과연 승산이 있을까? 아예 다른 학교와 다른 과에 지원을 합니다. 과학고 애들은 거의 의대 아니면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연대에 지원한다고 해서 과학고 애들이랑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바라보는 과는 과학고 아이들이 바라보는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같은 풀에서 이제 아이들이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이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잘 쓰면 되는 그 조금 더 잘 쓰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은요. 대학교에서 시험 보신 거 아마 어머니들 좀 기억나실 거예요. 보시면은요. 내가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쓴 데까지는 어떻게든 교수님이 점수를 주시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수학적 기납법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답안지를 1일 때 보여주고 K일 때 보여주고 K 플러스일 때 가정했을 때 얘가 왜 성립하는지를 못 보여주는 건데 그럼 요거를 좀 뭉개버리고 뒤에 있는 결론이라도 내주면은요. 점수는 여기서 다 받고 요 부분만 깎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못생긴 답안지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채점 기준표가 너무나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N은 1일 때 보여줬는지 N은 K일 때 가정했는지 그래서 N은 K 플러스일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를 보였는지 그래서 그것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제대로 된 틀에 맞춰서 썼는지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점수가 깎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좀 매주 하거든요. 어머니 애들한테요. 그래도 매주 답안지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백지로 쓰는 애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요. 오래 들은 애들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도 수리논술이 좀 오래 들은 애들이 그래도 하나라도 좀 더 써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값 정리랑요. 그다음에 평균값 정리가 요게 이제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출제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수학적 기납법도 정말 많이 출제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애들이 자기가 시험 본 학교에 수학적 기납법이 출제가 됐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방법 없이 그냥 얘를 증명하세요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 지금 학생들도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요. 말씀드리자면은 자연수에 관한 식인데 내가 증명해야 될 식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수학적 기납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학적 기납법은 사실 증명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은요. 자연수에 관한 식이고 내가 증명해야 될 식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얘가 증명이 안 될 때에는요. 수학적 기납법으로는 다 증명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애들은 시험장에 가면 잘 기억이 안 나나 봅니다. 자, 사이값 정리도 보실게요. 요거랑 평균값 정리도요. 정말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매년 나오는 문제이고요. 근데 애들이 이 사이값 정리에 저기를 잘 못 써요. 답안지를. 이거 사이값 정리요. 사이값 정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리를 외우신 다음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대입만 좀 잘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지금 얘는 사이값 정리가 교과서에 나온 게 없네요. 평균값 정리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평균값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함수 hx가 닥친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평균 길이가 순간 기울기가 되는 칠수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형식이 안 쓰여져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외워야 돼요. 그럼 이제 채점되는 포인트가요. 아이들은 보통 요 메인식만 쓰거든요. 그럼 이제 점수가 팍 깎입니다. 그래서 채점되는 포인트는 아무리 너무 당연하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받았어도 형식 그대로 문제 조건에 맞게 이 함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평균값 정리가 적용이 가능해서 요런 평균 기울기가 순간 기울기가 되는 C가 어디에 존재하는지까지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채점 포인트가 4군데가 되는데요. 연속 여부 썼는지, 그리고 미분 가능 여부 썼는지, 그리고 요 메인식 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근이 어디에 있는지도 밝혔는지 요렇게 4가지를 반드시 다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주셔야지 되세요. 그리고 이제 평균값 정리랑 사이값 정리도 마찬가지로요. 나왔는데 애들이 이게 평균값 정리로 푸는 건지 사이값 정리로 푸는 건지를 몰라서 안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 수능 정도 수준을 풀면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수능 정도 수준은요 사실 너무 쉽습니다. 사이값 정리나 평균값 정리의 수능 수준은 너무 쉽기 때문에 논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지 되세요. 어쨌든 둘 다 근의 존재성을 보이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 선생님 기하랑 확통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 일단 기하에서는요. 이 아이가 만약에 한 연대 정도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기하를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뭐 한양대, 서강대 이런 데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요. 정말 기하가 그 수준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학교로 내려가면은 기하에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은 풀만한 결국은 미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참 미안한 소리지만요. 이게 어쨌든 이과의 대부분이 미적을 선택했다는 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려운 파트는 다 미적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미적과 수열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미적이랑 수열. 그리고 이제 이 기하는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그냥 이 문제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지 옛날 수리논술처럼 기하만 막 미친 듯이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파트가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2차 곡선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좀 잘 아셔야지 됩니다. 이게 또 수능에서는요. 식이 그냥 주어져만 있고 그리고 이 식을 그냥 요 주어진 식에서 내가 여기서 뭐 초점을 알아내든 뭘 알아내든 하는 거에서 이제 문제를 시작을 하는데요. 논술에서는 얘가 정의부터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인지를 검증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뭐 포물선은 움직이지 않는 선 하나랑 움직이지 않는 점 하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를 알고 있는지 타원드는 움직이지 않는 점 2개에서 출발하는 거를 알고 있는지 쌍곡선은 움직이지 않는 점 2개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쌍곡선을 이루는 점들의 성질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지부터 출발해서 그걸 직접 자기가 식을 얻어내야 돼요. 그럼 얻어내는 것까지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 다음엔 이제 뭐냐. 어려운 거는 다 미적에서 나와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공간 도형은 이제 사실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도 사실 이 논술에서의 공간 도형 문제는 좀 많이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단면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3차원 공간에 있는 문제를 자른 단면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기하 선택한 친구들도 잘 못 풀어요. 왜냐하면은요,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벡터가 사실 쉽잖아요. 그냥 뭐 더하고 빼고 뭐 요런 거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데 벡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로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얘가 내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적 공식만 알고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그 정의를 이용해서 공식까지를 유도할 수 있는 친구인지 요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기하, 예시 2차 곡선에서 보실게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포물선스러운 애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포물선이라는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딱 보니까 포물선이다 이런 거는 이제 증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게 포물선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선 하나, 움직이지 않는 점 하나, 그리고 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지를 보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방정식을 얻어내시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얻어내고 난 다음에는 미적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업 시간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번째 해줬는데요. 한 번 더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간 도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요런 친구처럼 공간에 있는 어떤 도형이 지금 수능보다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단면을 잘라서 보셔야 되는 요런 형태로 출제가 돼요. 이거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단면만 잘 잘라주시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생 계산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내적에 관한 요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예제는요. 애들이 이제 A랑 B의 내적식이 A1, B1 더하기 A2, B2라는 거는 이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양대학교 문제입니다. 한양대학교 문제인데 이 교과서에 나오는 식을 증명해 보라고 하죠. 이거 애들 거의 다 증명을 못해요. 배우지 않으면 증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증명하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수능 선생님들이나 내신 선생님들도 딱히 증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요. 그리고 애들도 그런 거 보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수능이나 내신 수업에서. 그냥 공식만 외우고 싶어야지. 그래서 이제 요런 제대로 된 수학을 이제 논술에서 배워서 요런 것들을 직접 증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벡터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런 벡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진짜 내적의 정의를 알고 정의를 이용해서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친구인지 그런 것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요.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두 파트를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파트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률을 너무 어려워해요라는 친구는요. 사실 확률이 문제가 아니에요.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수하의 경우의 수 그리고 국어가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경우의 수만 잘하면은요. 확률은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확률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게 또 제가 왜 국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 조건부 확률이 수능이나 내신에 출제가 될 때는요. 상황을 상당히 간단하게 줍니다. 누가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주거든요. 그런데 논술에는요. 상황 자체를요. 엄청 복잡하게 줘요. 이게 이제 푸는 어떤 형식 자체는 이제 얘네들이 배웠던 조건부 확률의 그런 기본적인 형식과 똑같은데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학의 영역이 아닌 국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확률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확률 문제만 풀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일단 한번 풀고 와야 돼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한 학교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죠. 예, 왜냐하면 수하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논술의 시험 범위는요. 수능의 시험 범위랑 달라서 수사부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수하에 경우의 수는 반드시 좀 복습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확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기가 있어요. 단원들이. 근데 그 중에서 논술에 거의 나오는 거는 거의 두 가지예요.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 요게 이제 주로 나오는데요. 이제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는요. 그나마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저거를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뭐 RPM이라든지 뭐 센 요런 문제집을 푸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논술에. 그런데요. 확률과 통계는 그런 문제집으로 공부해 보셔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냥 RPM이나 센, 뭐 정석 요런 데 있는 문제들도 사실 조건부 확률도요, 문제가 너무 다 간단해요. 논술 형태가 아니에요. 더 길고 복잡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길고 복잡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 요게 이제 뭐냐면은요, 식은 상당히 간단해요. X가 이항분포 NP를 따라가고 있을 때 평균은 NP이고 분산은 NPQ. 요렇게 되는 식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는 어차피 내신도 그렇고 증명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NP랑 NPQ야 이것만 가지고 너무 쉽게 풀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논술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게 왜 NP랑 NPQ가 되는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이 컨비네이션을 팩토리얼로 고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시그마를 또 위아래 바꾸면서 가는 것도 좀 연습을 해줘야 되고, 좀 다양한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딱 요거 한식입니다. 요거는요, 애들이 이제 처음 본 친구들은 기함을 해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이제 요것도 지금 정규반에서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할만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볼 거예요. 4번째 볼 때는 애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그냥 NP, NPQ로 외우란 말이 아니에요. 유도해야 돼요. 유도하는 과정 안에서 무조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들 있죠. 이런 계산 NP, NPQ만 알아서는 절대 못하는 계산이에요. 심지어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이제 공식만 외운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요런 그럼 어느 정도로 자주 나오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연세대학교에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 그대로 그냥 왜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MP와 MPQ가 되는지를 증명하여라는 시립대학교에서 4문제 중에 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준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4문제 중에 한 문제만 제대로 푸시고 나머지 조금씩 건드리고만 나오셔도 거의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런데 시립대학교에서 4문제 중에 한 문제로 그냥 요거 단독으로 하나만 출제하기도 했었고요. 한양대학교에서는 이제 요거를 좀 응용해서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경우의 수 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너무 지금 많은 학교에서 출제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조금 유행적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유난히 많이 이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다고 이화여대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은 너무 많은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너무 급하시면 물론 다 공부하시면 좋죠. 근데 너무 급하시면 조건방률과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요렇게 두 파트라도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홍익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같은 경우에는 홍대는 조금 통계를 복잡하게 내기 때문에 그 뒤에는 통계적 추정까지도 식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공부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실은 이거 말고도 공부할 게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다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가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리논술이 1등급도 어렵다는 얘기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저희 반에서 수능 4등급이나 5등급도 많이 합격합니다. 다만 아까 보여드린 이제 합격 학교가 뭐 의대 이런 데였기 때문에 대부분 1, 2등급이 있었지만요. 사실 4, 5등급도 많이 합격을 해요. 다만 이제 뭐 의대나 뭐 이런 데는 합격을 못하겠죠. 다만 정시보다는 무조건 잘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가요. 사실 그렇게 좀 4등급인데 한양대를 합격한 친구도 있었어요. 논술로. 그리고 이제 사실 4등급인데 이대를 합격한 친구들은 사실상 너무 많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워낙에 많은 문제를 계속하고 지속해서 풀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4등급인데 막 파이널만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는 이런 로또가 사실은 통하지는 않습니다. 수리논술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숫자만 바꾸어서 이 학교에 출제된 문제 저 학교에 출제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유들이요. 사실 수리논술이 문제들이 본고사에서부터 내려오는 문제예요.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 시절에 본고사 있죠. 본고사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경시 요런 데 내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다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리논술에도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어떻게 좀 충분한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원서에 대해서는 박경식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서 일단 필수적으로 요거는 반드시 하고 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뭐 시간표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중대학님에는 월요일 6시 반부터 10시까지 제 수업이 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여기 이제 문자로 오늘 설명해 들은 학부모님인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요즘에는 원서 상담 때문에 진짜 정신이 한 개도 없어서 전화를 원래 드리는데 전화는 못 드리고요. 문자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추석 때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은요. 저희 추석에 이제 금토 1월이 추석이잖아요. 금요일 1시에서부터 4시 그리고 월요일 1시에서부터 4시에 대치 시대인재에서 추석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런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기 먼데 있는 친구들도 많이 들으러 오는 편이라서요. 혹시 좀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추석 특강에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이쪽으로 해주시고요. 저는 최지희였습니다.